매일같이 우리 팀의 뉴스를 찾아보고 성적을 확인하고 우리 수원의 다음 경기 일정을 찾아보던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 모든 게 잠시 멈춰버린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조차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시즌까지는 약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수원 축구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수원 축구 없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K리그가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축구에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희 골다방 크루의 팟캐스트를 멈추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희 골다방 크루는 비시즌임에도 수원 축구가 잠시 쉬는 기간임에도 멈추지 않고 호흡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에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골다방 크루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도 늦은 밤입니다. 솔직히 다들 피곤하고 졸리실 텐데 그래도 각자의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시네필 강윤입니다. 뭐죠? 시네필 영화 많이 보는 사람. 시네필. 시네필. 네, 시네필 나와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을 마지막으로 12월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골다방의 브라이언입니다. 2주 만에 돌아온 브라이언 군 그 핀란드 좀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가셨었잖아요. 네, 제가 핀란드를 작년 이맘때도 촬영 차원에서 갔었는데 핀란드를 촬영 차원으로 가는 걸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춥고 할 게 많이 없어요. 거의야 뭐 8시? 10시에 해가 뜨는데 2시, 3시면 해가 져요. 진짜? 오후 2, 3시? 네, 오후 2, 3시면 져요. 그치만 이게 일출 때가 좀 멋들어지게 이쁘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날씨가 좋아야만 이제 일출이 이쁘게 보이고 그치만 또 이게 해가 뜨고 질 무렵엔 핑크색 하늘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이쁘고 또 촬영 차원에서 모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영국에서 2명이 왔어요, 모델이. 오. 근데 한 명이 첼시 쪽 살아요. 오, 부자 동네 사시네. 네, 그리고 그쵸. 그리고 한 명은 리즈 쪽에 산대요. 리즈. 우리가 아는 그 리즈 유나이티드. 그래서 리즈에서 왔냐 하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드립으로 맨체스터보다 리즈가 더 대도시다 약간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체스터랑 리즈랑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리즈 유나이티드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 모델분이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브리그 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발끈했겠는데? 우리도 이브리그라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모르더라고요. 그 축구팬 아니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니까 리버풀을 물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가보지도 않았고 스카우저라고 하죠. 그 사람 지역 이름 사람들을. 그쵸,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듣겠대요. 아예 그냥 말을 못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뭐 리버풀 사람들이 되게 재밌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하고 재밌으셨겠다. 현지인들이랑 축구 얘기하니까. 이제 근데 남자 모델이었으면 좀 더 할 얘기가 많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리즈여가지고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했던 풋살 수원 청주 블루윙즈라는 소모임까지는 아니고 친목 모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청주에 계신 분들. 수청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랑 저희가 풋살 시합을 위해서 청주 원정을 다녀왔고요. 건너스 대활약이었어요. 대활약이었습니다. 메시인 줄 알았어. 영상들 많이 보셨나요? 입이 지금 귀에 걸렸네요 지금. 근데 다들 힘 빼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브라이언이 없어서 골은 누가 넣냐. 근데 지금 혼자 다 넣고 왔어.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돌아갑니다. 이런 거는 다 공은 둥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브라이언이 있었으면 브라이언이 주인공이었을 텐데. 브라이언이 없으니까 제가 잠시 맡았던 거죠. 저 영상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근데 강윤님이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턴을 되게 부드럽게 도시던데. 이렇게 확 뒤도는 거? 그거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건 이제 킥도 부드럽고. 덩치가 크니까 몸이 안 밀려서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덩치가 크고 좀 뚱뚱한 편이잖아요. 그 자각은 있는데 이제 스스로 한 5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트롤급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내가 체급이 상당했구나.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되게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뛰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병호님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병호님 열심히 뛰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반성을 하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경기가 있다면 병호님 힘들지 않게 옆에서 또 같이 많이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병호님도 철벽 방어시고 강윤님도 뒤에 있으실 때는 제일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장 베스트지 않나 싶고 그게 되게 짜릿했어요. 우리가 손발 맞춰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눈빛 한번 딱 보고서 들어가는 그 움직임이 서로 맞았을 때 예, 이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중간에 보면 제가 찔러준 패스를 지미스님이 이제 원터치로 내줬다는 식으로 자막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봤던 거는 본인이 받아서 슛을 하려고 했는데 터치가 길었죠. 근데 그게 이제 승원 씨 앞으로 딱 떨어지면서 멋진 슛이 됐는데 그것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원터치로 우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 봤는데 그러네. 허명호님 있잖아요. 엄청 잘하시죠. 진짜 잘하시던데요? 그냥 그 왼발 슈팅이 보셨어요? 그 키퍼 그 파포스트 쪽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 지미스님 실책하는 것도 보고 다 봤죠. 이게 제가 뮬리치를 많이 안 까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마음을 안 흘러나올 때 이거 차면은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있죠. 됐다. 골이다. 이 마음은 앞선 거야. 갑자기 발에 힘이 빡 들어가더니 공이 무슨 달나라로 가더라고. 그래서 참 뮬리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카메라 찍고 있던 게 하늘 씨 같은데 하늘 씨가 굉장히 야유를 보내던데. 웃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너무 재밌게 풋살 저희 하고 왔고요. 맞아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브라이언까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영상. 네, 저는 그 청주 분들 어쨌든 제가 청주 사니까 그렇죠. 알게 돼가지고 또 얼굴 트고 이제 그 이후로 SNS로 서로 이제 팔로우도 맺으면서 교류가 더 잦아졌는데 이렇게 또 주변에 좋은 지지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그 홍대목고기 사장님 나오셔서 같이 했는데 다음에는 꼭 저희가 홍대목고기를 가는 걸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유일의 블루하우스. 네, 그 자부심이 있는 그 블루하우스로 꼭 가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재밌게 다녀왔으니까요.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 봐주시면 제가 엄청난 실책하는 것도 나오고 다들 재밌게 잘 찼어요. 그 영상 나오니까 한 번씩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지난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모든 K리그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건너스님께서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1차전에 매북이 이랜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 2차전도 매북이 홈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경기를 라이브로 쭉 봤는데요. 이랜드가 선제골을 먼저 넣고도 후반 초반에 아쉬운 집중력으로 동점골을 허용했고 계속 밀어붙였으나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과 마무리가 아쉬웠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충남 아산과 마찬가지로 이랜드에서도 몇몇 핵심 선수들이 이적을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가 복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보면서 저희 채팅방에서 막 의견 교환하면서 봤잖아요. 네네. 전반전에 그 서울 이랜드 첫 골을 넣었을 때 저희 거의 진짜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1차전도 예상이 틀렸고 2차전은 제가 매북이 무조건 살아남는다 했다가 선제골 넣는 팀이 살아남을 거다 했잖아요. 네. 귀신같이 예상을 벗어나더라고요. 또 그게 진짜 예상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만 맞추면 되죠. 수원만. 그러니까. 전 아쉽습니다. 네.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게 일단 목동을 또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요. 그 주차 지역을 또 가야 되고 분명히 매수가 떨어지면 공중분해 각이었잖아요. 맞아요. 팀도 그렇고 그 초록색 나쁜 친구들도 분명히 공중분해 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순수성을 우리는 증명했지만 그들은 이제 증명의 시험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고 뭐 벌써부터 이제 김두현 감독 사퇴하는 소리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각자 보시기. 계속 가지 않을까요? 네, 저도 부디 구단이 뚝심 있게 김두현 감독을 밀고 갔으면. 근데 이게 윤정환 감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북에? 네, 윤정환 감독 그 돈으로 찍어 누르면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윤정환 감독이 오면은 우승권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비싼 선수들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윤정환 감독이 그동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을 맡았을 때는 거의 중하위권 수준의 팀을 맡아서 약간 좀 굵직하고 좀 피지컬적으로 하는 축구를 좀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있을 때도 윤정환 축구가 안 통했잖아요. 그래서 매북 가면은 이거 상상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건 아니지만 좀 궁금은 해요. 되겠죠. 매북이 중하위권 팀인데. 그냥 강등됐으면 좋겠어요. 중하위권 팀이니까 잘 만들겠죠, 팀을. 선생님 오늘 좀 빠따 좀 치시네요. 맵네요. 네, 좋네요 아주. 수원화도 잘하겠다. 수원도 2부 리그 중위권 팀인데. 우리 중하위권 오히려-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해봐요. 윤정환이 수원에 있었으면 차라리 승격하는 데는 좀 치트키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알아서 가겠죠, 뭐 우리 팀 아니니까. 전 변버지 좋아합니다. 윤정환 말고 우린 변성환으로. 오케이. 네, 같은 환이네요, 환. 걸로. 네. 환자 돌림. 드립 치고 싶었는데 참느라 미치겠네. 네, 어쨌든 이제 K리그 모든 경기가 막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수원에서도 뛰었었던 안병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년도 그 하반기 때 와가지고 그 수원 잔류하는 데 있어서 전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고마운데 여러분들 그 패널 여러분들께서 이 은퇴 바라보는 심경이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2년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할 때 그 안병준 선수가 그래도 나름 공격 측면에서 되게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뭐 오영규 선수도 뭐 안병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성적으로 좀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필요한 순간에 잘 해줬던 선수라고 생각해서 뭐 어쨌든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배우님을 닮은 안병준 선수. 무릎이 안 좋다는 거를 계속 듣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부상에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2부에서도 득점왕을 했었고 그때 폼이 엄청 좋았는데 우리 팀에 와서 점점 뭐 무릎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긴 하고, 그나마 강등 피오 때 넣었던 헤딩골이었나요? 그 안양이랑? 맞아요. 예. 코너 선제골. 맞죠. 그때를 잊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었으나 같이 강등이 된 게 너무 아쉽고 재계약을 못했던 것도 좀 그런데, 아무튼 또 다시 부산에 가서도 열심히 하려 했고 또 선수 생활 이어가려고 수원 FC에서까지 열심히 해주셨던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선수가 끝나도 좋은 사람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시즌 유니폼 뒤에 새겨져 있는 게 9번 안병준 선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수들 중에 9번 선수를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밀리치. 어쩔 수 없지. 아스날 팬이라면 9번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9번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아했던 9번이 이제 에두하고, 유일가 아니라 유이구나. 에두하고 포돌스키였는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R라인이라고 부르는 9번 호나우두 선수를 좋아했죠. 그 이후로 없었으니까 진짜 한참 9번 선수를 안 좋아하다가, 22년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멋진 헤딩과 또 어린 선수들이 이끌어주는 멋진 그 베테랑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23시즌에 유니폼이 열리자마자 바로 안병준 선수로 마킹을 했었어요. 그리고 참 부진하다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춘천 원정에서 강원전에서 멋진 중거리포를 터뜨리고 팬들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맞아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이 굉장히 진실된 눈물이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눈물이겠죠. 미안함과 또 자신의 어쨌든 첩보가 드디어 터졌다는 안도감과 여러 가지가 있었던데 그렇게 골을 넣고 서포터즈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팀에 진심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헤어짐이 아쉬웠고 또 이렇게 축구화를 벗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가 팀을 통해서 봤으니까 많이 아니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또 많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좀 보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안병준 선수가 오면서 그 서전트 점프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헤딩을 잘 딸까? 이런 것도 놀랐었고, 오영규 선수 이렇게 튜터 역할 하면서 이렇게 오영규 선수가 성장하는 도움 준 것도 굉장히 고마웠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승강 프로 가기 전에 22년도에 수원 더비를 했었어요. 홈에서. 비 오는 날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날 그 전까지 이제 수원 FC한테 계속 치다가 예, 그 경기를 잡았는데 안병준 선수가 친정팀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멋있게 골을 넣고 굉장히 포효해요. 예,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잡았어! 막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이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감동적인 하는 말 중에 죄송한데 자주 하시던 성대모사한 느낌이거든요. 좋았어! 네, 어쨌든 그랬는데 다음 연도에 그 에이징 커브가 급박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한번 블루윙즈는 영원히 블루윙즈입니다. 다음에 꼭 빅버드 놀러 오시면 또 많은 응원과 박수 쳐드릴 테니까요. 안병준 선수도 저희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 K리그 모든 경기가 막을 내렸는데 시상식도 끝났고 비시즌 각자 알차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시즌 조금이나마 축구의 허전함을 달래드리고자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골다방 크루가 추천하는 축구 영화 3편. 이 축구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각 패널분들께서 각 한 편씩 추천작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TMI 등등 나눠볼 예정인데요. 수원 축구만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잠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 축구와 맥주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청취수가 좀 폭망을 했고 팟빵에서는 제일 대박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뭐 흥행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준비해봤으니까요. 정말 이번 편은 가볍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골다방 크루가 준비한 축구 영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어스님부터 시작해 볼 건데 건어스님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1997년에 개봉된 피버피치라는 영화입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아, 그런가요? 피버피치. 네.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텐데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는 1992년도에 발표된 영국의 유명 작가 닉 혼비의 자전적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영화 제목인 피버피치는 과열된 혹은 흥분된 경기장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스날에 미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스날. 네. 예, 아스날에 미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피버피치의 피버하니까 또 우리 또 80년대생들은 피버노바 또 생각나거든요. 너와 나 지금 여기에 경계선에 서 있고 그건가요? 근데 피버피치가? 네. 아니 그거 2002년 피버가 같은 2002년 월드컵 주제가가 조수민 님이 부른. 아, 그래요? 그 피버노바가 그거요. 공인구 2002년 월드컵 공인구잖아요. 그 얘기하는 금색. 그래서 제가 2002년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때 그 공인구가 역대 월드컵 중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디자인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축구공에 색을 안 넣었다가 프랑스 월드컵 때 트리콜로라는 공을 넣으면서 최초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간 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에 와서 최초로 아예 공 자체에 색깔이 있는 공을 개발합니다. 금색 바탕에 삼각형 모양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꽃 모양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 2000인가 그 피파 시리즈 있잖아요. 불꽃 슛이 나갔어요. 그렇죠. 피보노바로 슛을 한국 선수로 하면
네, 불꽃슛이 네. 나갑니다. 아니다. 그 선수만 각 나라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 있어요. 한국은 황선홍이었나요? 안정환이었나요? 누가 차면 불꽃슛이 나갔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피버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게 2005년에 개봉했던 날 미치게 하는 남자,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버피치라는 영화는 잘 몰라도 날 미치게 하는 남자는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원작 소설도 그리고 97년에 개봉한 영화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미국 헐리우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헐리우드로 넘어가면서 축구는 야구로 바뀌었고 아스날은 맞아요. 보스턴 레드삭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18년 만에 아스날의 우승을 다루는 반면 리메이크작은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86년 만에 우승 스토리를 다루면서 맞아. 더 극적으로 연출을 합니다. 이 날 미치게 하는 남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었나?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이게 그 리메이크된 영화고 토크쇼로도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그 지미 펠런 나오고 듀류 베리모어가 주연했고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갖고 기억나는데 또 제가 또 보스턴 레드삭스 팬입니다. 네. 엥? 2004년 우승할 때 커트 실링의 그 진짜 레드삭스 아시죠? 그 양말에 피 젖어갖고 그쵸. 우승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TMI인데요. 이게 밤비노의 저주였나요? 보스턴이 우승 못하는 게? 예. 베이비 루스죠. 그쵸. 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양키즈로 이적한 다음에 우승 못했던. 네. 밤비노의 저주로도 유명했는데 86년 만에 우승이라니. 그래서 참 이 영화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영화로 돌아가갔고요. 이 영화 피버피치에는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나요? 네, 이 영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폴 역할로는 영화 킹스맨에서 우리에게 매너를 강조하신 콜린 퍼스가, 그리고 주인공 폴의 친구 스티브 역으로는 역시나 영화 킹스맨에 함께 출연한 배우 마크 스트롱이 출연하고요. 네. 원작자인 닉 혼비도 카메오로 짧게 출연합니다. 이거 몰랐는데 진짜요? 네, 그 처음에 영화 보면은 네. 그 폴이 뭐죠? 그 이제 애들 축구 가르치는 코치. 같이 그 대회에 상대편 코치로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몰랐어요. 나옵니다. 실제로 콜린 퍼스하고 마크 스트롱은 오래된 아스날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래서 캐스팅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내에서 정말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뭐 콜린 퍼스야 워낙 유명한 배우고 마크 스트롱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되게 연기파 배우고. 근데 그때 젊은 나이에 찍었는데도 이게 좀 머리가 많이 말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변함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스날의 미친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우리 건어스 님도 아스날의 미친 남자지 않습니까? 아미남. 네. 우리 아미남께서 아미요? 줄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인 주인공 폴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스날 팬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하이버리로, 옛날 아스날 구장이 하이버리입니다. 그죠, 하이버리죠. 하이버리로 가게 되고 그곳의 분위기에 매료되면서 아스날에 미치게 됩니다. 성인이 된 폴은 영어 교사 겸 학교 축구팀 코치가 되고요. 새로 부임한 역사 교사인 사라와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축구팬이 그러하듯 우리 주인공 폴의 일상도 아스날 경기가 중심이 되어 돌아갔고, 애인인 사라는 아스날에 대한 폴의 광적이다 싶을 정도의 집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폴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사라는 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폴은 당시 아스날 경기장이었던 하이버리 근처로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하는데요. 영화의 배경인 88-89 시즌에는 공교롭게도 아스날과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고, 아스날이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폴과 사라의 연애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우승을 다투고 있는 아스날과 리버풀의 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고, 주인공인 폴과 친구 스티브는 집에서 축구를 보게 됩니다. 과연 아스날이 리버풀을 이기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지, 연인 사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나 원작 소설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또 왜 리버풀이야? 힌트는 리버풀 원정이었습니다. 아, 왜 하필 리버풀이야? 네. 굉장히 이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뭐랄까 진짜 아스날 미친 사람인 것 같고요. 아미남이라고 하니까 경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죠. 인생에 이게 삶에 투영되시는 분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쩌다가 축구팬이 되었는가입니다. 예,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주인공은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축구를 보러 가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저 사실은 축구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직관을 간 다음에 완전 아스날 광팬이 되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축구팬, 어쩌다가 수원 삼성의 팬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브라이언님께서 네. 먼저 왜 수원 삼성, 어떻게 하다가 수원 삼성 되신 건지 제가 이거를 그 팟캐스트 그 질문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를 배우기 전에 좀 잘했어요. 그냥. 그래서 셀프 샷. 그래서 너무 축구가 재밌으니까 축구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축구 나 꼭 시켜달라 했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 너는 무조건 골프 해야 된다 이랬어요. 어릴 때. 골프. 근데 저는 골프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번 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가고 그러는 게 싫어서 부딪히고 그 공 차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축구를 시작했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살던 동네가 용인시 수지구예요. 수지에서 공을 차다가 이제 이태근 선수도 같이 친하게 지내게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아, 그때 만났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지에서 제일 가까운 축구 클럽이 수원 삼성이었어요. 그때가 2008년, 2009년쯤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일 잘했을 때요, 수원이. 우승했을 때. 우승하고 그랬을 때니까. 네, 그래서 그때 자주 가서 매번 보고, 그 다음 해에도 가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원 삼성에 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축구를 하면서, 파랑색 좋아했고, 축구를 잘했고, 이 팀이 거의 매번 가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매료된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면서 좋아하게 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분들 다 수원팬 되셨잖아요. 뭐 김도환 씨도 그렇고. 그쵸.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쵸. 아버지는 매북인데. 네. 이게 아버지 손잡고 가도 이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죠, 이게. 맞아요. 네. 한 집안에도 응원하는 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원 팬이 되셨고요. 강유님은 어떻게, 이거는 뭐 알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저는 수원 팬 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들 아시죠? 짧게만 얘기하면 이제 이관우 선수가 수원 오면서부터 팬이 됐고 축구 팬이 됐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선명한데요. 뭐예요? 그 97년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하면서 차범근 감독의 그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시아 지역을 휩습니다. 그냥 씹어먹었죠. 네, 압도적인 성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 팀이 월드컵을 나가서 16강을 진출한 팀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1등을 좀 굉장히 목표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었고 항상 너 몇 등이니 1등이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한 팀이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16등 안에 들지 말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신기하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98년 월드컵을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주요 경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다 보게 됩니다. 그 MBC에서 온주환 해설과 신문선 해설이 온주환 캐스터와 온주환인데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옛날 분이 있어요. 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안경 쓰시고 깡마른 그분과 복싱도 해설. 네, 차범근 감독이었고 신문선 해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듀오가 아마 해설하는 경기를 정말 열심히 봅니다. 그때 빠진 게 프랑스 팀 앙리. 아프사커. 그때 빠진 게 티에리 앙리입니다. 네. 그래서 앙리를 보면서 와 저렇게 여유 있게 축구를 하고 빠르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매료가 됐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다 알죠. 브라질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축구 게임 축구 게임을 하면 항상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은 브라질. 네, 테크모 월드컵이라는 제가 또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을 소유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유일하게 브라질만 기본 그 스킬이 3개예요. 다른 팀은 2개인데 그 정도로 브라질을 압도적으로 쳐주던 시대인데도
그 브라질을 이기고 프랑스가 우승한 걸 보면서 티에리 앙리 선수의 그때 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앙리 선수를 따라서 유벤투스 경기도 찾아보다가 아스날 경기를 찾아보게 됐죠. 또 그런 히스토리가 또 있으시군요. 사실 그때 분위기가 브라질과 호돈신의 그 황제 대관식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단과 앙리 뭐 이런 선수들이 프랑스가 깨버린 또 재밌었습니다. 또 90.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8강전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경기도 굉장히 멋진 매치고 그 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프랑크 데부어가 하프라인 직전 넘기 전에 롱킥을 한 걸 베르캄프가 골대 바로 앞에서 맞아. 말도 안 되는 터치로 잡아서 골을 넣었던 것도 아직도 기억나고 그 다보르 스케른가? 크로아티아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참고로 그때 네덜란드 감독이 거스 히딩크. 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너스 님이 수원 삼성, 수원 축구에 빠지신 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축구 팬이 됐는지부터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축구를 안 좋아했어요. 오호.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뭐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도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사실. 티다, 진짜. 티. 그냥 그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막 축구 경기 보고 이러면 저 그냥 컴퓨터에 앉아갖고 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랬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하는 건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는 건 안 좋아했는데.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는 거 싫어하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딱 그런 유형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외 축구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다음 카페가 하나 있었잖아요.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막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아스날 축구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축구 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제가 이제 수원 팬이 된 계기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지미스 때문인데,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직관을 갔던 게 제 기억으로 2015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 그 하루가 저한테는 되게 좀, 뭐랄까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K리그를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보러 와서 경기장에서 막 맥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경기를 챙겨본단 말이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그런 질문 저한테 하셨었죠, 그때도. 막 응원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되게 막 묘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K리그를 응원하게 된다면 수원 삼성을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뭐 19년도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팬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영업을 오지게 했습니다. 영업할 때는 아시죠? 내 돈 쓰고 티켓 사주고 영업을 오지게 했다는 거.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왔다는 거. 그때는 저한테 그랬어요. 왜 매북이라고 부르냐? 왜 축구 팬끼리 왜 그러냐? 이러던 분이 아까 오프닝이 들으셨죠? 매북이라고 하시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던데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각자 세 분이 축구 팬, 또 이제 수원 삼성의 팬이 되신 걸 이제 우리가 의논해봤고, 그럼 다음 이야기해볼 주제는 뭔가요, 커너스님? 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축구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축구 팬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축구를 보기 위해 경조사나 약속을 캔슬한다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나 가족이랑 축구 때문에 싸웠다던가,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강효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과거에 제가 만났던 분이 전주 출신이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거? 전주 출신이라고 하면 또 느낌이 오시죠? 네네. 네, 그 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진짜?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팀 팬덤 내에서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걸로 알아요. 진짜? 네, 많이 활동 열심히 해서 여자 서포터즈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많이 활동해서 유명했던데
서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데이트를 할 때 암묵적으로 축구 얘기는 안 하고 다행히 정치 성향이 비슷해서 정치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챙겨주고 그럴 때도 뭐랄까 이 어떤 내가 주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서 줘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선물 같은 거 주거나 그럴 때도 우리 유니폼을 주고 싶지 않으면 못 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성남 응원가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여자친구 생일. 여자친구 생일인데 나는 축구장에 있네. 이런 챈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경기인 날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날 때인데 굉장히 아프다고 갑자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약속을 파토내면서까지 이제 경기를 지켜보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참. 뭐랄까 동감도 되고. 예, 아무튼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만나시던 그러니까 연인분들과의 그런 또 소소한 썰 이거 듣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전혀 이제 남남이니까 수원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브라이언 군은 뭐 없습니까? 저는 뭐 사실 고등학교 때도 19년도쯤에 도안군이랑 학교 안 가고 간 적도 있어요. 전주성 원정 가서 축구 보고. 그런 학교를 안 갔어? 그러니까 학교 방학 보충인데 방학 보충을 안 가고 대신 양심껏 시험 기간이라 둘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도 이미 19시즌 리버스 블루 입고 공부하다가 이제 같이 전주성 가고. 근데 뭐 많은 약속이 주말에 있을 때 진짜 근데 거의 다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축구 보러 가는 게 항상 거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커너스님은 이런 해프닝 뭐 없으셨나요? 당연히 있죠. 뭐 지미스님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19년도에 맞아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하고 영상을 찍으려면 경기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경기장에 가려면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육아로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힘든 시기죠. 정말 힘든 시기라 이 한 번 한 번 허락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아마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이 한 번 허락받으러 갈 때마다 이 와이프의 눈치를 살피고 오늘이 말할 타이밍일까? 내일이 말할 타이밍일까? 난 이거 이해 안 돼.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비슷한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때 고생했던 거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경기장 데려오면 지성이 막 경기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손은 카메라 들고 있고 한 손은 지성이 밥 먹이고 있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지나 보니까 추억이에요, 그죠? 그렇죠. 보면은 각자 이제 해프닝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시즌 일정 나오면 그 일정이 발표되면 먼저 그걸 컨펌하는 거예요. 이때 결혼식 있나 없나. 일정들 주요 일정들 뭐 있나 없나.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영화상에서도. 그래서 경조사 제낀 적도 있으시죠, 다들? 나만 그런 건가? 지금 나만 나쁜 놈 만드는 거? 저는 사실 없어요, 경조사 제낀 적이. 저도 다행히 슬픈 일들이 그때 일어나질 않아서. 아니, 저는 이제 친구가 이제 뭐 한 달 이제 전쯤에 언제 놀러 가도 되냐 하면 그때는 좀 거절한 적이 있어요. 야, 나 이때 축구 보러 가기로 미리 선약 있으니까 너 오지 마,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브 딸이 축구 뭐하러 보러 가냐, 약간 이런 비아냥을 듣긴 했는데. 그 친구분 실물 공개되나요? 실명 공개? 제 제일 친한 친구라서 안 됩니다. 네. 보호해드리는 걸로. 제일 친구와의 약속도 미룬 적이 있다. 우리는 뭐 비시즌에 친구 만나잖아요. 그렇죠. 몇 시즌 중에 안 만나지. 그리고 저는 아무튼 무수히 많은 결혼식들을 축의금만 내고 많은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결혼식을 가려고 해도 이게 막 아시죠? 그 주말에 축구 경기를 앞둔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화 피버 피치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축구팬인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님? 네, 축구 관련 영화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많죠. 요즘. 네, 그렇죠. 그런데 축구 팬이 주인공인 영화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팬이라면 되게 공감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이 영화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힐즈보로 참사인데요. 이 힐즈보로 참사에 대해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1989년 4월 15일 셰필드의 힐즈보로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노팅엄과의 FA컵 준결승이 열리는데 이 경기에서 입석 관중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당시 94명이 사망했고 76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후유증으로 3명이 사망하여 참사로 인한 사망 인원이 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참사 이후에 경기장의 입석 관중석이 사라졌고 리버풀 구단은 매년 4월 15일에 이 참사를 되새기며 추모를 하고 구단 로고 양 옆에 횃불 모양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유니폼 뒷면에는 횃불과 함께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리버풀 응원가 그게 있거든요. Justice for the 1907.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날짜도 4월 15일이어서 제가 안필드 갔을 때 요 직전에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 헌화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에버튼 팬들이 와가지고 이게 그때 머지사이드 더비였거든요. 에버튼 팬들이 와서 이렇게 헌화를 하고 하는 걸 참 보기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또 4월 16일 또 우리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해서 이게 참 남 얘기 같지 않은 또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화에서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씩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리뷰만 들으신 패널분들도 계실 텐데 소감이나 감상평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 영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느낀 점은 일단은 리버풀 얘기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기존에 96분에서 97분으로 바뀐 점에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상 관심 깊게 보던 부분이었지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알게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커너스님이 알려주었던 뭐 축구와 관련해서 해프닝 일도 다시 한번 약간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도 이 영화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일깨워줄 수 있었던 영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아스날에 미친 남자죠. 어나더 아미남 강유님께서도 감상평 해주시죠. 아미남 하니까 BTS 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이 피버피치를 책으로도 읽고 집에도 아마 있을 거고 오래전에 영화로도 봤던 작품인데요. 네.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요 장면만 편집된 영상을 좀 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이버리 구장이 등장하는 장면들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겠다. 네. 무수한 역사가 아스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감독 아르센 벵거 감독께서 이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고생하면서 지은 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스날 스타디움이죠. 아스날 스타디움도 너무나 멋지지만 구단의 오랜 역사를 그리고 또 아주 화려했던 역사를 담은 것이 또 하이버리라 무패 우승도 하이버리에서 기록을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피치와 관중석이 굉장히 좁게 붙어있던 모습도 기억나고 그리고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조금 더 좁은 폭을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역습을 굉장히 빠르게 잘 사용했던 아스날의 당시 축구도 기억나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하이버리 구장을 보니까 다시 참 그립고 좋았습니다. 갑자기 그걸 보면서 생각난 건데 새 구장이라는 에미레이트도 벌써 저희가 10년째 쓰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근데 에미레이츠에 오고 나서 우승컵을 북런던으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북런던으로 아스날이 우승컵을 가져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또 됐어요. 좋습니다. 일단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올해 우승컵을 가져가시기 조금 힘들죠. 아, 맞아. 리버풀 우승하겠다. 리버풀 너무 세고 리버풀이 최고라서 리버풀 분명히 우승할 겁니다. 네, 황버풀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또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해주세요, 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아미남입니다. 오늘의 아스날의 미친 남자 건너스님의 감상평 마지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브라이언 님이 말씀하신 내가 축구 팬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2016년도에 아스날과 리버풀의 개막전 봤었었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하이버리 근처 그 거리가 나오는데 제가 아마 갔었던 거리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보니까 또 그때의 추억도 나고 축구 팬이 그렇지 축구 팬이라면 저 남자처럼 저렇게 미쳐 있어야 축구 팬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예. 그래서 막 여자친구랑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너무 웃기면서 막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군요. 네. 부디 와이프분이 이 팟캐스트를 안 듣길 바랍니다. 싸우면 안 되죠. 네. 정말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버 피치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영화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님께서 준비해 하셨는데 바로 소개해 주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목은 데드라인 데이, 부제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법칙이라는 영화는 아니고요. 4편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군요. 네. 흔히 마감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끝나는 최종 기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적 시장의 마감란을 유럽에선 데드라인 데이라고 하는데요. 선수의 이적을 구단 간의 거래로 보기에 이적 시장이라는 말을 유럽과 또 우리나라도 씁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이 이적 시장이 꽤나 공개되어 있고 또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적 시장 또한 하나의 컨텐츠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데드라인 데이 날에는 데드라인 데이 그 스페셜 방송도 하죠. 선수들 마지막까지 이적 어디로 하는지 보여주려고. 또 도박 사이트들에서는 선수들의 이적에 대해서 스포츠 도박도 벌어져요. 맞아요. 간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폴이 있고 만다는 거에 폴이 있고. 이 데드라인 데이에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에이전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이제 영화 소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여기 이적을 바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준비하셨다. 시네필.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그의 이름은 자펫 탕강가. 토트넘 핫스퍼 소속의 수비수입니다. 또 토트넘이네요. 네. 또. 네, 잠깐 아미남이 소개해 주신다. 잠깐 좋습니다. 유명한 영어 유튜버를 잠깐 따라해봤고요. 다시 원래 말투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 데드라인 데이는 2021-22 시즌이 끝나고 열린 여름 이적 시장을 배경으로 팀을 옮기려는 선수와 그들의 에이전트들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적 시장을 보도하는 미디어와 선수를 영합하는 구단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뤄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그 트랜스퍼 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두 가스파르 아스날 단장이 또 나와서 아스날은 어떤 식으로 이적을 하는지 나와요. 본인이 선수를 제시하고 감독이 컨펌하면 2-4회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구단주 승인이 받아야 이적이 이루어진대요. 아스날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아스날이 이렇고 다른 팀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다른 팀마다의 사정을 좀 보여주는데 이 총 4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내용은 흥미롭지만 흥미로움과 별개로 보는 재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약간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완전 재밌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뤄지는 내용들은 꽤 흥미롭습니다. 좀 더 소개하자면 시청 가능한 플랫폼은 왓챠고요. 왓챠 오리지널 컨텐츠라 왓챠밖에 없습니다. 네. 주로 등장하는 선수는 자페 탕강가, 로이스 오펜다, 플로리안 그릴리치, 잭 그릴리시가 아닙니다. 플로리안 그릴리치, 샤샤 칼라이지치, 파비안 루이스예요. 이 5명의 선수가 주로 다뤄지는데 그 중에 몇몇은 이름 알고 몇몇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죠. 좀 모르죠. 예. 네. 이 선수들마다 좀 사정이 다른데요. 토트넘 소속의 탕강가는 유망주 선수인데 기량도 인정받았고 근데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포지션에 월드컵 우승자인 로메로가 있어서
주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좀 더 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의 두 팀, 인테르나치오날레 인터밀란과 AC 밀란 두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클럽 브리에 소속이지만 비테스에서 2년간 임대하면서 훌륭한 기록을 뽐낸 로이스 오펜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자신을 주전으로 믿고 뛰게 해줄 팀을 찾아서 이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브리에는 비테스에서 폼이 터졌으니까 데리고 와서 쓰고 싶어 하는 거고, 선수는 브리헤가 벌써 자기를 2년이나 임대 보낸 거 보면 여기는 내 팀이 아니다라고 싶어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선수는 플롤리안 그릴리치라는 선수인데, 분데스리가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고 좋은 계약을 하고자 에이전트를 바꿨는데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못 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꽤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도. 이 그릴리치가 건어스님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미드필더 중에 꽤 좋은 매물에서 아스날에서도 물망에 올랐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팀을 못 구하니까 그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원래 자신과 하던 에이전트인 유퍼스트 스포츠 에이전트시라는 곳을 찾아가서 토마스 웸이라는 유명한 에이전트를 부탁을 해서 팀을 찾아주길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샤샤 칼라이지치도, 이 선수도 FM이란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FM 본자 중 하나입니다. 데리고 오면 그냥 20골씩 넣어주는 선수인데, 어쨌든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스트라이커로서 출중한 기량을 뽐내요. 2m 가까운 신장을 갖고 있는데 유럽 유수의 팀을 관심을 갖게 되지만 선수는 이적을 하고 싶어요. 본인 입으로 나는 스투트가르트가 내 첫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도약을 위해서 더 높은 팀, 이적하고 싶어.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비안 루이스는 소속팀 나폴리와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자기는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떠나려고 하고, 그 당시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가 있던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보이자 강력하게 이적을 원하게 돼요. 하지만 나폴리 구단이 그를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구단주가 전화하자 그러고 요트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서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겨우 연락되는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하니까 잠들었다 그래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안 보내려고. 이런 게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네. 그 선수는 팀에서 분리시켜서 개인 훈련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을 그들의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데드라인 데이에 와서 이적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다루고 있어서 보기에는 꽤 흥미진진한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축구 다큐멘터리 거의 붐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K리그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수원도 찍는다는 좀 얘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어 더 썬더랜드 같은 것도 워낙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강효님께서 이 작품, 이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수원도 시즌이 다 끝나고 겨울 이적 시장이 되었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바라는 각자의 영입이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의 이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루머들만 보면은 다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져와 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수원이 우리 팀이라고 해도 결국 나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타자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누굴 사자, 누굴 팔자, 누굴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애정이나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이적도 혹은 경기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그들을 케어하거나 혹은 이제 지도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잊고 우리가 팔아라, 해지해라 등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이 선수들에게 그게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물론 팀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상대방은 그거 받아들이는 인간이다라는 걸 또 한번 기억하기에 이런 영상을 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세 번째로 이제 이 다큐를 선정한 이유는 이 데드라인 데이에 체르노 삼바라는 에이전트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정말 축구에 아주 깊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름을 모를 텐데 미럴 소속의 촉망받는 유소년 선수였대요. 그래서 잉글랜드 유소년 팀에서 막 득점도 일으키면서 다 체르노 삼바만 쳐다보는 시절이 있었고 리버풀에서 거액의 제의까지 들어왔다라는 소문까지 납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거대한 제의를 받았다가
미럴 구단이 반대로 모든 이적이 다 물거품이 되고 거기서 멘탈이 망가지면서 선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 유망한 선수였다가. 이런 사례가 종종 네, 있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자신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이전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좀 더 사명감 같은 게 가진 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 본인이 두 번째고 첫 번째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분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되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죠. 이 수원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 남쪽에 10,000원짜리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전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팀에서 뛰던 선수가 있어요. 매진우. 네,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으로 이적하려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런과 턴했던 사건이 네. 유명하죠. 네. 해당 선수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에이전트의 농간이었고 선수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억울했던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 선수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면서 열심히 뛰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체르노 삼바처럼 좋은 에이전트들은 선수들을 소통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커리어가 좋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도 하지만 선수들을 이용하려는 나쁜 에이전트도 있다라는 것을 또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돼서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이적 시장만 딱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다룬 작품이라서 더욱더 게다가 또 이제 수원도 이적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흥미가 유발되는 것 같은데 에이전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나왔고 톰 크루즈 연기도 되게 좋았죠. 미식축구 그 에이전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좀 유명한 이런 스포츠계 에이전트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대표적인 대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야구의 스캇 보라스 있을 거고요. 또 미노 라이올라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진짜 좀 반짝 뜨는 유망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액의 연봉이나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런 대형 에이전트로 또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스포츠를 또 돈 빼고 얘기할 수는 또 없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또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스캇 보라스가 아마 박찬호 선수도 그렇죠. 류현진도 그렇고 그랬을 지금 거예요. 김하성 선수도 아마 스캇 보라스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역시 큰 손이구나.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어쨌든 FA로 풀리면은 뭐 이번에 오타니도 10년에 거의 뭐 9천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한창 땡길 타이밍이 딱 그 한 타이밍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야구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뭐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싶긴 하죠. 오타니 하니까 역시 오씨들이 스포츠를 잘하지 않나. 오재환 그 오씨는 아닐걸요? 그리고 그 해조씨 아니야? 오스마르. 네, 이어서 해. 네, 그리고 SBS 스포츠에 우리 쪼호형으로 유명한 김동완 해설도 맞아요, 국내에서는 굵직한 스포츠 에이전트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민재 선수가 그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할 때 꽤 관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저는 홍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홍철 에이전트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홍철 이적에 관련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뭐 썰 이런 게 많이 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짜증났어요. 네, 많이 짜증났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홍철 선수가 잔류한들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떠난다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기재 전에 마지막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에이전트로 호르헤 멘데스, 조르제 멘데스라고 하죠. 이 사람을 꼽는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 축구를 바꿔놓은 사람이라고도 불려요. 왜 그런가요? 2004년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무리뉴를 첼시에 소개해준 게 조르제 멘데스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으로 돈으로 하는 축구 혹은 어쨌든 무리뉴가 와서 4-3-3이라는 새로운 포메이션도 도입되고 그리고 수비 위주의 축구, 버스를 세운 전술 이런 것도 무리뉴가 들어오면서 잉글랜드 축구를 변혁시킨 사람이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저는 제가 해외 야구는 봐요. 근데 제가 뉴욕 매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후드티도 매치 건데 제가 미국 살 때 제 친형이 매치 팬이어서 그때 따라서 시티필드를 가고 그때가 막 이제 한창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 있을 때였어서 그때 류현진 선수도 그때 보고 그랬는데 매치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에 그 옆 동네 양키에서 후안 소토라는 선수가 있어요. 오, 소토. 맞아요. 네. 엄청나게 그 선수가 타인을 넘나 막 이러던데. 넘었죠. 1조 926억으로 15년 계약에 그 금액을 이제 뉴욕 매치가 내고 데려왔는데 후안 소토의 에이전트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보라스라고 하더라고요. 스캇 보라스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타니를 넘은 이정료 스포츠 선수계에서 1등인 15년에 1조 926억 후안 소토가 매치에 와서 저도 이거에 관해서 에이전트가 슈퍼 에이전트다라고 생각도 들고 엄청난 15년 계약은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거의 종신 계약 아닌가요? 핫딜이죠. 거의 은퇴할 때까지. 근데 이 선수가 아직 25인가 그래요? 네. 그럼 40까지 그 금액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25인데 벌써 월드 시리즈 우승에다가 그 퍼스트 팀 이런 거 뽑잖아요. 미국은. 3번인가 들었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득점, 본인이 점수로 기록하는 거, 타점이 아니라 득점 1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출루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같은 국적의 이제 동료로 친한 친구가 지금 매치에서 올해 제일 잘하는 프란시스코 린도어라 있는데 린도어랑도 절친이고 이번에 같이 와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할 거라는 얘기도 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후안 소토가 와서 큰 금액 제가 낸 돈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스캇 보라스가 뭐 어떻게 얘기를 잘 했겠죠. 역작이다. 예. 왜냐면은 뭐 토론토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많이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소토를. 야, 그 정도면은 에이전트 피도 엄청 나겠죠. 생겼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대형 계약 체결하면 그 다음에 죽 쓰더라고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주를. 아니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꽤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귀신같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팬분들이시라면. 그 데드라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그 인상적이었던 뭐 유럽 축구나 뭐 그런 게 기반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상 깊으셨던 그런 이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 있는 게 2014년이었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리 잡지 못한 데헤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그 케일러 나바스 선수와 수업 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두 팀 다 서류를 준비했는데 30분 남기고 서류를 실수했나?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이 팀을 바꾸고 싶었는데 못 가는 바람에 못 바꿨잖아요. 근데 그 덕에 이제 데헤아는 맨유에 어쨌든 전설로 남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때 이제 한창 맨유가 조금씩 하향세를 타고 있어가지고 일 처리까지도 맹이라고 이제 많이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레알 쪽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가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을 질질 끌어서.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요. 건어서님은 뭐 생각나는 이적사가 없으셨어요? 마지막 날의 이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외질이 아스날로 이적을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그 뭐 비행기를 막 추적하는 사람도 막 있었고 그런 거 많더라고요. 마드리드 출발해가지고 런던 도착하는 비행기 몇 대인지 몇 시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서 막 수많은 팬들이 막 외질 유니폼을 입고 막 그래서 그게 막 생중계로 막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데이 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적 시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모든 서류가 완료됐을 거예요. 진짜 급박하게 완전 딱. 그래서 이제 그 짤이 돌았던 게 벵거 감독한테 어떤 선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씩 웃으면서 잘 모른다 하면 이 선수 영입되는구나. 그 시작점이 아마 외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그랬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골다방 크루의 외질 아닙니까? 왼발이니까. 왼발에 또 마법사고도. 외질 때문에 이제 외데가르가 오고 나서 레알산 외씨들이 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웨시 발음 조금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제가 이어가네요. 30대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30 초반에는 외질 소리 듣긴 했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외대 골골로. 네, 외대 그렇죠. 골골로. 네, 골다방의 외대 골골로. 네, 정정해드리고요. 네, 마지막 브라이언님 뭐 생각나시는 뭐 이적사가 없으세요? 저는 리버풀을 좋아하는데 이게 네. 자 수아레즈를 보면서 리버풀을 좋아하게 됐는데 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떠나긴 했는데 그래서 수아레즈를 찾다가 수아레즈도 사실 11 시즌에 왔을 때 실랑이를 계속 했대요. 마지막 날 거기까지 아약스랑.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겨놓고 끝에 왔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에. 그래서 저는 수아레즈 때문에 리버풀을 좋아한 것도 있는데 수아레즈가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그때 아마 킹케니였나요? 케니 달글리시가 감독. 데려왔을 때인데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 오고 그 이후로 2010년 월드컵 우루과이 국대에서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왔던. 맞아요. 그 수아레즈가 오고 나서 이제 그 한동안 리버풀에 없었던 월드 클래스 선수가 영입됐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빨 관리만 좀 잘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되게 로맨티스트던데. 근데 사람 자체는 뭐 괜찮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매너도 있고. 기행을 해서 그렇지. 아니 깨물면 이거 이빨 안 나가나요? 이 튼튼하네. 그 수아레즈도 아스날과 굉장히 유명한 이적 사가가 있잖아요. 갈 뻔했었죠. 네, 갈 뻔했었죠. 그 이제 선수들이 이적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구단이 선수의 이적을 막아도 최대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 이제 이적할 수 있는 그 금액 제도가 바이아웃 제도인데 하나로 540억 정도를 이제 그 바이아웃 금액으로 설정해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바이아웃 금액이 얼마인지를 리버풀 구단이 안 알려줘서 아스날이 확인해보기 위해서 540,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540억 1원을 비드를 합니다. 맞아, 유명한 일하죠. 근데 그거에 리버풀이 삔또상해가지고 모든 이적을 안 받는 걸로 변해버려서 이적을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랬던 기억도 생각나요. 이적이 무산됐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4천만 1파운드 비드는 약간 좀 루머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사실인지는 잘 기억. 그런 식으로 오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로 오퍼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거를 리버풀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서 완전 빠토가 나버렸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조롱할 만하죠. 사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그때 언론에 퍼뜨리고 그래서 뭐 아스날이 그거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고 고소하려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벵거가 말렸나요? 그때 그랬을 거예요. 결국에 리버풀은 팔 생각이 없었다. 조넬리가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스날 또 우승하는 거였죠. 우승 좀 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우승 좀 합시다 이제. 리버풀 많이 못한 지 했잖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못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벌써? 네. 그렇게 오래됐어?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뭘 해? FA컵 하나 들면 되지. FA컵 든 지 꽤 됐어. FA컵도 2000 아닌데? 네, 챔스 하세요. 아직 챔스 없으시니까. 2020년의 마지막이었다. 아닌가? 아르테타 오고 나니까. 지금 뭐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팟캐스트 하다가? 근데 리버풀이 이번 시즌 우승할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승할 것 같아 리버풀이. 압도는 없습니다. 간을 너무 보시는데. 하여튼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수아레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빈정상하네요. 팟캐스트 하는데. 빈정상합니다 오늘. 네, 좋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 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각 패널분들께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본 그 각자의 소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간단하게 느낀 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만은 없는 게 또 약간 프로의 현실이고 이 선수가 이적 가는 과정에서도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이적 시장 보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적뿐만 아니라 엄청 선수들의 기본 관리라든지 뭐 그 선수의 또 기량이 좋아야 자기도 또 돈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에이전트로 망한 선수도 있고 또 에이전트 때문에 또 잘 된 선수도 있고 제가 아까 외질도 언급했었는데 저는 그 에이전트 때문에 좀 되게 안 좋게 풀린 선수 중 하나가
파리에서 있었던 이카르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우로 이카르디. 네, 그 인터 밀란에서도 활약했죠. 그렇죠. 그 전 와이프가 그 론다인가? 진상이어가지고 좀 인생이 꼬였었는데 그만큼 에이전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영입하고 싶어도 에이전트랑 관계가 또 안 좋으면 그 선수를 또 영입을 못 하는 거고, 이제는 스포츠 선수, 그 에이전트도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많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가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또 에이전트한테 휘둘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에이전트도 진짜 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해서 선수에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체르노 삼바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에이전트 분들이 제리 맥가이어 한 편씩 꼭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에이전트 때문에 망가지고 잘 되고 그 영향력 자꾸 흔들려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형전드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강유님의 이 다큐멘터리 픽해주신 강유님의 소감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드라인데이 영상에서 보면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가 팀에서도 배제되고 그래서 아예 나와서 막 밀라노에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팀은 나폴리인데 나폴리에서는 안 팔 거다 계속 원풀을 하고 파리에서는 이 정도 금액 아니면 자기는 못 맞춰준다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때 에이전트 팀이 둘로 나뉘어서 4명이었는데 둘로 나눠서 2명은 파리로 가서 파리와 협상을 하면서 계속 나폴리를 설득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루이스한테 붙어서 엄청 그 멘탈 케어를 해줍니다. 잘 될 거다.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네, 나폴리가 또 안 좋으면 루이스보다 더 화내면서 나폴리 욕을 해준다든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루이스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와 선수는 이런 관계까지 맺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롤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롤 e스포츠 스토브리그에서도 대형 이적이 발생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많은 팬들이 놀랐는데 이 과정이 또 순탄치 않아서 그 선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이 성사된 데에는 선수의 최종적인 선택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서 선수에게 제안을 하는 에이전트의 존재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아직 한국은 이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완숙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좋은 구조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데드라인데이를 보니까 에이전트 팀 내에 그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상담가,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나라가 바뀌면은 세금도 바뀌고 환율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회계 전문가가 붙고요. 그다음에 선수 멘탈 케어 전문가도 붙고 그래서 에이전트 팀이 4명에서 5팀까지 5명까지 운영되는 경우도 봐요. 그렇게 움직이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시장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거죠. 한국도 이런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좋은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이 종사자들이 좀 자신들이 하는 업계가 좋은 업계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또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것들도 선수들, 팀, 에이전트들이 잘 깨닫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또 의미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 데이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브라이언님께서 준비하신 영화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20년에 개봉한 잉글리시 게임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잉글리시 게임은 6부작 드라마로 넷플릭스에도 있고 간단하게 줄거리는 1870년대 영국에서 두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상대편으로 맞붙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상류층 중심의 스포츠인 축구를 대중도 즐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문제점을 풀면서 시작합니다. 저도 이 시리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완전 축구 초창기의 이야기잖아요. 이 작품을 선정해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보고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코로나 때였는데 맞아요. 보고, 저도 봤어요. 보고 제가 평점을 매기는 곳에도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도 있기에 그 기억을 되살려 볼 겸 축구 영화 중에선 너무 시대극을 잘 구현했다라고 느껴서 선정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 시기 그 상류층에서 시작한 축구잖아요. 그 영화상, 그죠, 시리즈상 보면은 그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스포츠를 시작한 거는 그 상류층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서로 공놀이로 인해서 시작한 거고, 그래서 룰은 우리가 정한다. 예,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부유층, 그러니까 상류층의 그 팀에 FA의 회장도 있고 이사진이 다 있어서 그 룰을 모두 다 정하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무승부를 했는데 이제 연장전을 가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비가 오는 날 연장전 하기에 사전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연장전을 안 가요. 그러니까 축구의 생 날 것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의 모습인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퍼거스 스터라는 메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의 약자의 성공 스토리가 메인 플롯으로 지배되고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배경, 사전 특징, 영화 대립인데 말씀하신 그 무승부를 했는데 원래 같으면은 바로 진행을 하자 이게 스코틀랜드식 룰이에요. 연장전을 진행하자. 네. 근데 영국 그 이제 거기 좀 권위 있는 분들은 야, 너네 하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 이런 거 없었잖아, 사전에. 다음 주에 다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배경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19세기 시대래요. 이때가 영국이 완전 전성 시대고 식민지가 막 많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냐면 고종이었거든요. 고종시대. 고종 황제 시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흥선대원군께서 막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 그 뭐 세국 정책 하던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중세에서 근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는 이미 배경은 근대를 지나 현대로 넘어오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집신 신을 때 얘네들은 구두 신고 이제 축구를 시작했고 이 축구 초기 선구자 2명을 주인공으로 이 얘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퍼거스 스터랑 다른 한 명이 주인공으로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78, 79 시즌입니다. 1800. 이게 역사가 진짜. 네. FA컵 8강전을 앞두고 퍼거스 스터라는 인물이 친구 조니 러브와 함께 잉글랜드 랭카셔 지역, 다웬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웬이 어디냐 하면 생소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한 맨체스터에서는 북쪽이고 저희가 잘 알만한 연고지는 도심으로 블랙번이 있습니다. 그쪽이에요? 네. 그래서 다웬이란 연고를 하는 다웬 FC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흥 강호의 팀이고 이제 여기서 영화 핵심 인물 2명을 제일 크게 나누어 비교를 해본다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은 두 인물이 이제 주요 측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영화에선 두 집단에서 나오는 신분 갈등이 이제 적절하게 나오는데 귀족 중심에서 아까 말한 축구는 동네 축구처럼 경기 중 공 하나만 쫓아서 우르르르 한 곳으로 가고 몰려다니면서 몸빵을 위주로 합니다. 패스가 거의 없고 드리블만 하던 축구였어요. 맞아요. 네. 반면 이제 퍼거스턴은 유려한 패스를 이제 구사하고 이제 강호들을 무너뜨리는 축구를 선보이고 그 당시에 1870년도에 스코틀랜드 축구를 생각하면 세련된 패스래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동점을 갔을 때 축구도 퍼거스 스터가 다웬으로 오면서 정규 시간에 동점을 만들었어요. 5대1에서 5대5까지. 근데 연장전 스타였네요. 완전한 스타였죠. 뭐 거의 메시 같은. 근데 이제 연장전 진행이 없고 다음 주 주말에 타자는 통보를 받고 그 친구들은 뭐 새벽부터 기차 타고 내려와서 런던까지 왔는데 구체적인 룰이 없고 부잣집들이 우위에 있고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포용이 되던 시대였어요. 참고로 이 영화 속 배경에서 10년 뒤가 리버풀이 창단을 했던 때인데 1892년에 네. 이때 리버풀 주전 11명 중에 10명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한 스코틀랜드가 축구의 민족이죠. 그 당시에는 그 잉글랜드 기준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축구 선진국. 그쵸. 그래서 그 세련된 축구를 하는 게 스코틀랜드고 우리는 몸으로 쓰는 거친 축구를 한다라고 해서 그 브라이언님이 이제 설명해주면서 이름을 좀 아직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서 키니어드라는 그 귀족 중심의 축구의 핵심적인 역할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거칠게 하는 축구로 슈퍼스타였대요. 그래서 대척점이 있는데 이어서 해주시죠. 스코틀랜드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잉글랜드 축구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우승을 했을까? 최초 시즌은 봤는데 프레스턴이라는 팀이고 프레스턴 노스엔드 거기 11명 전부가 그때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잉글랜드 축구계에 스코틀랜드인의 축구인들이 미친 영향력을 보였고 뭐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경도 그랬고 리버풀의 시초인 빌 샹클리도
스코틀랜드 사람. 스코틀랜드 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영화 속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립이 아까 말한 아서 키니어드 경이랑 퍼거스터가 나옵니다. 퍼거스터는 세계 최초 프로 축구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페이를 받으면서. 맞죠. 그래서 글라스고 근교 출생이고 섬유직 공장 직원인데 돈을 받고 뛰고 뭐 패싱력 하나로 잉글랜드로 이주를 했다까지 나오고, 이 키니어드 경은 현대 축구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넓히고 광범위한 인기를 끄는데 제일 큰 인물이고, 뭐 축구 협회장도 맡았대요. 보니까 33년간 맡고, 뭐 명문가, 금수저, 뭐 슈퍼스타라는 극찬의 기록도 문헌에 있고, 뭐 FA컵 결승 9번 출전하고 결승전 최다 출전 중에 5회 우승하고, 그리고 웃긴 게 골키퍼, 공격수 모든 포지션을 다 본 선수래요. 뭐 그 시절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FA컵 역사상 네. 첫 번째 자책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아서 키니어드 경이 이튼 칼리지라는 영국의 명문 그 학교를 나와서 그 네. 이튼 칼리지 소속 사람들이 만든 팀이 아마 그 소속 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이튼 칼리지가 올드 이터니어스라는 팀이 나오죠. 그래서 키니어드를 중심으로 한 귀족팀 올드 이터니어스와 그의 가족들과 대립이 되는 게 퍼거스 수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팀과 다웬과 블랙번, 그 인물들로 이렇게 대립이 되고요.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하는 이 공놀이가 원래는 좀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였고, 이때 배경에는 노동자들은 막 공놀이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도 있었고, 야, 노동자들이 8강까지 와? 안 되지, 이건 안 돼. 약간 이런 인식이 엄청 컸고, 또한 그 축구가 원래 귀족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중심 스포츠였다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들이 출전을 하니까 체격이 좋은 거예요, 다. 연습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항상 이기기엔 역부족했고, 이런 흐름이 이제 축구를 보면은 조금 더 드라마에서도 막 이제 좀 머리를 쓰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동자라고 표현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 이후기 때문에 그 공장이 많았을 거고, 그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공장에 취직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회사 동호회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악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 저 그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영화 그 시리즈 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의 이적 사례, 그다음에 또 최초의 페이 선수. 원래 돈을 받으면 당시에는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좀 심각하게 어떻게 선수 생명 끝낼 정도의 그런 또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룰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상류층, 이게 젠틀맨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룰을 만들잖아 싶었는데, 요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항상 축구에 미쳐있다 보니까 몇몇 스카우트를 그때 시작했는데, 이때 공장들도 악조건이 겹친 게 임금을 올리니까 대출을 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예, 막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직원들도 일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아까 말한 재경기 하자, 거기서 그렇게 쇼부를 치니까 다음 주에 갈 런던 티켓이 없는 거예요, 기차표가. 비용이 없죠. 8강 재대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권을 눈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아까 말한 다웬 풋볼 클럽 이제 회원권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회원 가입하면 이제 회비는 매주 내도 되고 뭐 일시불로 해도 된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모인 돈으로 재경기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시즌권 혹은 축구가 좀 더 상업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노동자로만 이루어진 다웬부터 퍼거스터가 돈을 받으면서 좀 뒷얘기가 많아져요. 야, 너 돈 받고 뛰니까 너 제목해야 돼. 항상 맞아. 하고 논란이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당시 노동자들도 좀 한 푼 한 푼이 엄청 중요했는데, 축구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로컬 팀들이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 영국이 괜히 훌리건의 성지가 아닌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로컬 시민들이 자기 동네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약간 뭐 축구가 1부부터 7부까지도 넘나들면서 영국 리그가 이렇게 흥행하고 강성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민들의 역할도 컸고, 또한 아까 말한 그 데드라인에 대한 이적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웬이랑 블랙번이랑 엄청 라이벌이에요. 바로 옆 동네인데 같은 노동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중심인데, 결국에는 이제 더 나은 조건으로 블랙번이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돼요, 퍼거스터가.
그러면서 피 튀기는 불꽃 튀는 그런 지역 경쟁의 장본인이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도와요. 아, 우리 노동자들이 한번 일을 내보자, 우승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웬 FC가 블랙번을 도와서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지역을 위해서 같이 연대로 돕는 부분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 여기서 한마디만 첨언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는 아직 안 봤고 관련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돈을 받는 것에 왜 민감하냐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가 더 높은 거고 아마추어가 더 좀 낮은 개념으로 보잖아요. 아마추어에서 잘해야지 프로가 되는 것들. 근데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처럼. 네, 그래서 그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다 보니 너는 신성한 스포츠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 그쵸. 라는 이미지로 봐서 이 퍼거스 스터라는 선수가 그 금액을 받고 플레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서민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원권도 만들고 또 어쨌든 대중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지면서 이런 프로화가 시작되고 이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네요. 네. 뭐 부언 설명해 드리면은 그 영국이 그 굉장히 이런 뭐랄까 신성한 이런 신사적인 이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야구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도루가 영어로 스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훔친다라는 의미 때문에 야구, 그러니까 신사의 나라에서 이건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예, 그렇고요. 또 아스날도 총기 만든 그 대포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공장? 노동자? 그 기반된 팀 아닌가요? 왕립 병기고. 예, 그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군수사령부? 예, 군수사령부 노동자들이 만든 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는 맞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병기고 출신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총잡이란 별명인 거너스라는 별명이 붙고 나중에 이제 아스날 엠블럼에도 대포 문양이 생기게 됩니다. 예. 또 노동자 축구팀 하니까 그것도 생각난 것 같고요.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는데 요새 FA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강윤이 FA컵 역사 준비되셨어요? 네네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대한축구협회가 영어로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죠. 네, 이것을 줄여서 영어 약자로 KFA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마다 축구협회가 존재하고 이 축구협회들 다 F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 재팬인 J를 붙여서 JFA, 중국은 CFA라는 식으로 각 FA라는 명칭 앞에 각 나라의 약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FA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어디일까요? 영국이겠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영연방중 잉글랜드입니다. 이 처음으로 결성한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나라 이름의 약자 표기를 제외하고 FA 혹은 더 FA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이게 종주국으로서의 이게 엄청난 그쵸. 오리지널 팀이에요. 네. 그래서 EPL도 요즘에는 EPL을 안 하고 잉글리시 빼고 EPL이라고 PL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상당히 오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FA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바로 FA컵,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잉글랜드 FA컵입니다. 영국 축구협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축구협회, 가장 오래된 축구협회죠. 이 FA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인 FA컵은 당연하게도 세계에서 처음 시작된 축구대회,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입니다. 대회 이름에 컵이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우승 트로피가 컵 모양이어서 컵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FA컵은 축구협회 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축구협회에 속한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최하부 리그의 팀부터 최상부 리그의 영국으로 치면 PL 팀까지 하는 거죠. 이 방식을 각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최근 이제 코리아컵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죠. 바꿨죠. 네. FA컵은 직전 시즌인 2023-2024 시즌에 총 729팀이 참가했다고 해요. 그 프로 7부 아래 더 많은 이제 아마추어 리그 있는 거죠. 그래서 729팀이 참가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번 시즌 코리아컵은 56팀이 참가했습니다. 리그의 역사와 규모가 대단한 만큼 참가팀일 수도 대단한데요. 가장 최근의 우승은 지난 시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영립 병기고 노동자 출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총잡이들의 팀 아스날이 네. 14회로 최다 우승팀입니다.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FA컵가 진짜 역사가 엄청 오래됐고 규모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건너서도 FA컵 한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요? 준비됐습니까? 아, 그래요? 한번 나가야죠. 나 응원 갈게. 꼭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 시리즈 보면은 최초의 프로 선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은 아까 강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몸값도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치솟고 있고, 이런 걸 우리들이 봤을 때, 또 이 축구 초창기에 축구의 순수성을 또 보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라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죠.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못 봤지만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귀족들이 하던 스포츠라 귀족의 자제분들은 일주일 내내 몸 만들고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몸을 잘 만들어서 경기를 준비하고,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주 7일 혹은 주 6일을 노동하다가 하루 와서 운동을 하러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상류층 자제들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정반대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막 10시간, 12시간 노동도 하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 시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길 거리가 없어서 그 당시에도 몇천 명씩 들어와서 경기를 보던 시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시즌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가능했고, 그렇게 자본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 선수라는 게 자동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밌죠. 올림픽처럼 이런 순수성을 강조했고, 그 순수성 때문에 오히려 이 리그가 발전하는데 저해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네, 지금은 프로화가 돼서 이게 발전은 많이 했지만 또 프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과거의 순수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참 재밌다, 아름다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는 합니다. 네, 그 순수성에 대해서도 현대 축구와 비교해서 잘 느낌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그 영화 소개랑 이런 걸 좀 듣다 보니까요, 조기 축구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다. 유사해요. 네. 거의 시작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도 본인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그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도 사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음료수 사고, 공 사고, 구장 대여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기 축구회도 그런 대회들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축구협회에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조기 축구에도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똑같이 그 일을 하면서 축구를 하느라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왜 뭉찬 요즘에 축구 보면 조기 축구에 막 20위, 30위 하는 팀들이 저런 사람들을 왜 못 이길까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영화를 보면 딱 그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밥 먹고 일주일 내내 축구하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주말에만 한 번 운동하는 사람들이 붙었을 때 뭐 사실은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도 그런 걸 이제 극복해낸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직접 또 축구를 또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성을 가지고서 조축해서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와닿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브라이언님께서 또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는 돈을 받고 뛰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내가 돈을 받고 뛰면 무슨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당시의 노동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노동자라고 생각해도 엄청 눈치를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뭐 슈퍼스타인 사람이 와서 돈을 받는데, 나는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축구는 부업인데, 이 사람은 메인 직업이 축구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고 축구로 돈을 얻으니까,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축구 선수가 맞나? 약간 축구 선수의 개념도 사실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세대에는. 그렇죠. 그냥 약간 진짜 공놀이. FA컵이 사실 이 명칭은 FA컵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몰랐겠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말 가늠이 안 되지만, 어찌 보면 이 돈이라는 게
투자를 하고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되면서 더 나은 축구를 빨리 불을 지핀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뭐 가입도 하고 회비도 내고 하면서 팀을 재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그 지역 사회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써야지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도 보긴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봐주셨고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와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유착된 보인 그 초창기의 모습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길거리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아마추어 축구에도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몰리고 또 이런 시즌권이나 뭐 멤버십도 구매하고 또 축구가 끝나고 펍에 앉아서 이 축구 이야기하면서 또 술 한잔 먹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1800년대도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지역과 그 축구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도 각자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이 영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에 일단 펍도 펍인데 이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도 저는 사실 영국은 크게 이 펍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대로구나. 그냥 놀이터 같은 느낌이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약간 제가 영국에 펍을 가보진 않았지만 약간 다수의 소통 창구인 이미지도 강했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흥행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도 지역 사회가 이 놀이터 같은 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와갔던 것 같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딱 축구 종가가 보여준 근본이기도 했고 그 신사들의 여가 문화였던 스포츠가 노동 계급의 그런 땀과 눈물을 삼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렁찬 날개짓을 시작하기까지 축구계의 태동기죠. 태동기를 흥미롭게 조명해주는 좀 짧고 굵직한 시대극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도 영국인데 일본도 참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도 옛날부터 그렇죠. 그런 좀 특색이 뭐 공건 그렇죠. 그래서 뭐 성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잘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직 잘 정착되어 가지 못할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피버피치 영화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뭐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그 발신번호가 뜨는 게 아마 1990년대 거의 한 2000년대 가까이 2000년대 넘어왔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축구장에 와야 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 옆 동네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된 건데 하나의 커뮤니티. 네,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게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이런 내 옆 사람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내 커뮤니티 역할도 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커뮤니티와 축구팀이 잘 연결고리가 돼서 많은 지역 로컬팀이 생기고 또 그 로컬팀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수업만 하더라도 이런 커뮤니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나라 축구 K리그도 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윤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건우스님처럼 일본이랑 영국은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그 섬나라 국가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봉건 영주제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이 프로스포츠가 자리 잡는 것도 그 서울 중심의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강요해서 프로스포츠가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게 아직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게 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프로스포츠 원년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4, 50년 정도는 지나야 그 문화가 정착되는 거라 앞으로 한 10년 내로 구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의 프로스포츠 특히 K리그가 지역에 얼마나 자리 잡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싹은 지난해부터 해서 잘 튀었죠. 관중들이 늘어나면서. 그걸 이제 구단들이 어떻게 이어받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대중화가 된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스포츠가 됐잖아요, 축구가.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도 좀 재밌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도 그다음에 지미스님하고
브라이언님이 좋아하는 리버풀도 없던 시대에 블랙번 로봇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앨런 시어러가 뛰었던 걸로. 역사에. 블랙번 미친 근본이던데요. 와.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첫 출범하자마자 우승한 팀도 아마 블랙번일 거예요. 맞을 건. 네, 그때 앨런 시어러가 뛰면서. 그리고 저 아서키니아드라는 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분에 대해서 최초의 슈퍼스타라고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인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관련해서. 그런데 또 이분이 축구협회에서는 고위직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문이라서 수원회라고 하려는데 우리는 최고의 팀은 지금 현재 냉정하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FA컵에서 우승한 뭐 포항의 김종호 선수가 축협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영상은 못 보고 스토리만 찾아봤는데 첫 경기 그렇게 수터의 팀하고 아서의 팀이 붙어서 첫 경기 비기고 연장전을 가자니까 그런 룰이 없다. 그럼 그런 룰 누가 정했냐니까 우리가 정했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 상대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다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도 들었고 또 그 이후에서도 연장전이 없어서 2번이나 더 비기고도 또 런던을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쳐서 이 팀이 수터의 팀이 졌다라는 기록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깜깜이로 자기들끼리 다 처리하던 시절에 이 축구협회는 굉장히 무섭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도 그때 영국과 이상하게 다르지가 않네라는 묘한 기시감을 느끼면서 사선에 나오는 모 회장님이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사선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그 결과 나오면 또 결과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 3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즘은 축구 산업이 워낙 방대해졌고 미디어의 발전으로 축구 관련 상업영화, 다큐멘터리 등 엄청나게 많이 이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지 않았지만 훌륭하고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비시즌에 여러분들 축구 영화 보시면서 축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끝으로 각 패널분들께서 오늘 소개해주신 영화, 작품 중 인상 깊은 대사나 장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버 피치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36라운드 아스날과 더비 카운티의 경기가 나옵니다. 네, 전반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 폴이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내 인생 최악의 날이야. 망할 18년을 주말에 다 날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친구 스티브가 폴, 아직 전반전이야. 1대0밖에 안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폴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틀림없이 죽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이 쓸모없는 XX들. 삐삐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아스날이 졌고 2위인 리버풀에게 추격의 기회를 허용하거든요. 이 축구팬을 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에서 졌던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밥상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이 막 떠올랐고 특히나 올해 수원도 그런 경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내년에는 제발 이런 감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맞아요. 그렇겠죠. 맨날 우승하는 팀이 아닐 테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네,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서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데드라인 데이에서 프랑스의 랑스 구단에 프랑스의 랑스라니까 묘한 어감이 있는데 어쨌든 랑스란 팀에서 아까 말한 로이스 오펜다 선수 지금 이 선수가 벨기에 국가대표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라이프치히에 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랑스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구단으로 직접 초청해서 수뇌부의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 구단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선수를 불러서 시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랑스의 보드진 중 한 명이 제가 느끼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기를 경기 중에 선수들이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오펜다가 보여주는 바디랭귀지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널 영입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선수들을 평가할 때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영향력이나 혹은 그것이
기록으로 드러나는 스탯을 많이 보죠. 그런데 점차 인성, 아까 말한 바디랭귀지가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일 테고 그게 인성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차 인성을 중요시하는 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의 아르테타도 좋은 선수이기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선수단에게 할 정도로 어떤 인성적인 면을 강조해요. 우리 변성환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같은 말씀하셨죠. 네, 알고 있는데 이런 면들이 또 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수치화되는 현대 축구에서도 수치 바깥의 것을 또 고민하게 되는구나라는 면을 좀 느꼈어요. 간혹 우리 팀 지지자들이 우리 선수들이 너무 순하다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착해서 거칠게 못한다. 뭐 그런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순하다는 건 선수들의 성품이 그만큼 좋다는 뜻도 되기에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인격적으로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모이고 있으니 내년에는 부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 좋은 일들만 생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퍼거스터가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 다웬 FC에서 뛸 때 한 얘기인데 축구는 복잡하지 않아. 공을 꼭 앞으로 뽑지 않아도 돼. 내가 후방 빌드업, 후방에서 머물면서 뒤에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면서 축구는 공간의 종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맞아요. 공은 알아서 굴러갈 거야. 우리는 패스하고 이동하고 또 패스하면 돼. 축구는 공간에 중요한 건 공간이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당연한 거죠. 그냥 기본인데 저 시대에 저런 축구의 흐름과 아름다운 플레이를 통해서 한층 높이고 세련된 거를 시도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용기나 당시 시대가 보지 못한 몇 수를 내다보고 그런 영국 축구에도 이렇게 진행시키고자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진짜 그 축구 초창기 때부터 그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이야기 오늘 정말 재밌게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중국 출장이 좀 잡혀가지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결방이라고 하나요? 한 주간 휴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공지 드리고요. 한 주만 기다려 주시면 또 찾아올 거니까요. 제가 그 대륙가 갖고 상하이 트리콜로 기강 잡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만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피버피치에서 나오는 콜린 퍼스의 대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콜린 퍼스가 축구 때문에 여자친구와 대판 싸우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년을 아스날과 함께 했다고. 21년을. 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푸른 유니폼에 대한 동경으로 29년째 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팀과 몇 년째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은 평생 이 팀과 함께하기로 약속합시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밤도 골다방크루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시즌이 매우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짜이찐. 2시간? 2시간 10분이다. 2시간 10분. 제가 대본을 1시간짜리로 생각하고 썼는데 맨날 2시간 해야 되냐며 굉장히 불만을 표출해주신 분들이 패널분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난 오늘은 1시간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 솔직히. 엄청나요.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넉들 바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